100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자, 105페이지에 쭉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단원, 단원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우리가 앞 시간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이론에서도 시험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에 그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한다 이런 거라든가 전자세금 계산서의 의무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 시험에 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전자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건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은 절대 오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어져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쪽에서는 이론 시험 대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영수증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영수증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증빙이긴 한데 어떤 것을 영수증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요, 현금 영수증이 아니에요. 영수증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은 영수증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간이 영수증. 예. 그렇습니다. 간이 영수증 잘 아시네요. 네. 이 그림 보이시죠? 저쪽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이 규모가 작은 영업장에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하고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주인이 이제 현금이다 보니까 영수증 안 해주면서 영수증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냥 빈 종이 막 찢어주는 거. 그것도 그런 집이 있죠. 영수증을 자기가 써주지 않고 우리 보고 써쓰라고 소비자한테 그냥 빈 종이를 이거 찢어줍니다. 그만큼 뭐예요? 신뢰가 떨어져요. 이 영수증이. 실제 거래가 있어서 이 영수증이 발행이 됐는지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거래 증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간이 영수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간이 영수증. 근데 이제 거기 타이틀에 보시면 간이 영수증이라고 안 돼 있죠? 그냥 영수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간이 영수증 이렇게 인쇄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영수증 하면 저걸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어요. 이거의 최대 맹점이 뭐냐 하면은 공급자에 대한 정보는 대체로 자세히 써 있어요. 공급자, 즉 판매자, 사업자 번호, 상호, 이름, 소재지, 업태, 종목. 그런데 어디가 좀 텅 비어 있냐면 여기 누구 귀화. 이게 이제 뭐냐면 공급받는 자, 즉 소비자죠.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는 누구 귀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게 아예 자체 영수증에는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는 뭐냐면은 그냥 개인이 소비하는 거예요. 개인이 소비할 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별히 거래 증빙을 어디에 과세관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개인 소비자들은 어떤 증빙으로서 뭐 상관이 없죠. 어떤 모임 뭐 이렇게 세무서에 보고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동네에 뭐 부녀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미역을 단체로 사고서 그걸 이제 부녀회 회의 때 우리가 미역을 얼마치 샀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무슨 아파트 분여회 귀하 이렇게 해서 그냥 써주는 거죠. 그 분여회에서 이걸 세무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용도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막 안 써준다 이거죠. 분여회장님 보고 알아서 쓰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써라? 그러면 내가 5만 원어치 샀는데 거기다 7만 원어치 샀다. 이렇게 써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누가 쫓아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그래서 신뢰하기 힘든 그러한 증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 영수증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요.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다. 네, 아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 보면 공급가액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금액이죠. 그냥 이렇게 금액, 여기는 공급 대가라는 말을 썼네요. 공급 대가, 금액. 그러면서 공급 대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공급 가액은 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요. 공급 대가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 있죠. 간이과세자들은 나중에 이제 간이과세자의 그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부분이 지금 FAT 1급 교재에는 그게 없네요. TAT 2급 교재에는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급 대가라는 건 뭐냐면 간이과세자들은 영수증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그냥 써버려요. 자, 이것이 얼마입니까? 네, 3만 원입니다. 하면은 그 3만 원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영수증의 금액은 공급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은 영수증에는 부가가치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은 증빙이다 이거죠. 자, 영수증의 발급 대상 누가 발급하느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대체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 중에서 소매사업자, 음식점업, 제과점, 숙박업, 미용실, 목욕탕,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 역외군송,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사업의 행정사업자,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동산 중개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자,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숙박업, 미용실, 목욕탕, 이와 유사한 거 이런 거 보면 다 개인 상대잖아요. 개인. 우리가 어떤 회사, 법인이 뭐 미용실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개인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사업자, 일반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경우는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밑에 보시면은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그래서 이 직전년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아니면 신규 사업자 이런 사람들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예요. 네. 아예 세금 계산 영수증 외에 세금 계산서라는 건 발급이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간이과세자도 직전년도 공급 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네,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 발급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를 배우잖아요. 재무회계는 우리 사업자의 회계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뭔가를 소비했을 때는 영수증 받는 일은 거의 없어야 되겠죠. 예, 영수증 받는 일은. 왜냐하면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 증빙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면 사업자들은 이런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하고 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하의 거래다. 한 건당 거래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는 영수증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3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는 3만 원 초과의 거래는 우리가 가산세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모두가 가산세는 아니지만 가산세의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3만 원 이상의 거래는 무조건 정규증빙서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현금으로 했으면 면세사업자하고 거래했으면 계산서 이런 증빙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참고사항 별표 보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시면 택시 운송 사업자와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우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노점이나 행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거래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들이에요. 소매업이나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아까 앞에 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매업의 경우는 미용실하고 다르게 소매업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했기 때문에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소매업은 우리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처음에 영수증만 발급해도 되는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좀 발급해달라.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주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제외.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이천에 공장이 있고 서울에 매장이 있다. 직매장. 그러면은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서울에 있는 매장으로 옮겨야 판매를 할 수 있죠. 그 옮기는 것을 우리가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거죠. 공급자는 이천 공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서울 직매장. 이렇게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간주 임대료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고요.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영수율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세율이 있고 직접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발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내 업체 간의 수출품의 임가공 거래의 경우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이라 하더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의 경우에 면제된다는 말은 직접 수출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다. 그거 이 얘기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면제의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네. 간주임대료가 FAT 1급에서는 실제로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든가 이 면세 원재료를 가지고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약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 잘 계산해서 매입세액을 잘 공제 받아야 되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간주 임대료 제가 잘못 얘기했네. 아유. 네. 그거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요. 의제 매입세액 얘기였습니다. 네. 네. 간주 임대료는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 네. 임대사업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회계 담당자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 뭔지 잘 이해해 둬야 돼요. 네. 간주 임대료라는 건 임대료로 간주해 가지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 임대료로 간주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예, 임대료라는 건 매달 정해진 날에 받는 게 임대료죠. 임대료. 매달 월세니까 뭐 우리 회사는 모든 거래처하고 계약할 때 매달 25일 날 임대료를 받기로 다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25일이 우리 회사에 임대료 수입이 있는 날이에요. 그건 임대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처에다 세금계산서 다 발급하는 거예요. 임대료 받고. 그거는 간주 임대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뭐냐?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받은 거 있죠. 보증금. 만약에 월세 50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 5천에 50 이렇게 한다든가.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 뭐 1억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임대 계약에는 보증금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도 있죠. 전세금. 전세금은 임대료는 없어요. 그리고 전세금만 있죠. 자, 바로 그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하여 일정하게 임대사업자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의 돈이에요? 임차인의 돈이죠. 임차인이 맡겨놓은 돈이에요. 그 맡겨놓은 돈 가지고 임대인이 소득이 발생했네요. 무슨 소득이 발생했을까요? 이자 소득이 발생한 거죠.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기는 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자 계산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일할로 이자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매년 간주 임대료 적용 요율을 딱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율로 가지고 계약서마다 간주 임대료를 과세기간별로 계산해서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월세 받는 거에다가 플러스 간주 임대료 같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간주 임대료가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임대사업을 하는 업종의 회계 담당자 또는 부가세 신고 담당자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저걸 따로 계산해서 같이 신고해 줘야 돼. 근데 계산을 뭐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쓴다든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거기다 입력만 하면 계산이 다 돼요. 계약 기간이 언제이고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 얼마. 그리고 위에다가 과세 기간 딱 입력하면은 과세 기간별로 간주 임대료를 다 계산해 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전표에 반영만 잘 해주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네. 그 상가 임대 사업자인데 네. 월세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네. 부가세 신고 안 한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수는 없을걸요. 예. 안 하고 이제 종합소득세만 부가세 월 뭐 12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소규모의 아니죠. 소규모의 임대 사업자. 소규모의 임대 사업자는 우리가 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소규모의 임대 사업자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업종으로 임대 사업자로 업종을 하고 업종을 내 가지고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부가세를 내야 돼.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간이과세로 한다고 했어요. 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은 하는 겁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해주어 가지고 본인이 모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임대 소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제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이니까 1년치를 가지고 1월 25일 날 부가세를 한 번은 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과 전세금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네, 직접 수출하는 경우 말고 요 밑에 세 가지 경우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자, 첫째,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두 번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이게 이제 국내에 있는 국제기구이잖아요. 영세율 적용해주죠. 그런데 국내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리고 수출재와 임가공, 수출재와 임가공, 임가공을 의뢰한 회사와 임가공을 하는 회사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 간의 거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증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이 마무리를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이론을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FAT 1급에서는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문제가 나오니까 20% 내지 30%가 현재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있는데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씩만 한번 풀어보면서 부가세 이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09페이지에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2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원산지국 과세 원칙, 직접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네, 옳은 게 하나밖에 없네요. 몇 번일까요? 4번이죠. 네.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저게 살짝 틀리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전 단계까지 맞았어요. 전 단계 그 뒤가 틀렸는데 한번 올바르게 고친다면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서 전 단계 그렇죠. 세액 공제법. 거래액 공제가 아니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해서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죠.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것도 지금 고치면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소비지국이죠. 원산지가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자, 3번도 반대를 찾으면 돼요.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입니다. 소득세는 직접세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네, 여기에서는 과세기간 문제 1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맞아요.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로 구분합니다. 다음에 2번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맞죠? 신규 사업자니까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따져주는 게 맞아요. 사업 개시일. 그 다음에 3번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맞죠? 이거는 폐업한 자는 폐업일까지만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과세기간이 폐업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신고는 항상 과세기간 끝난 다음 달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폐업한 자는 다른 날을 다른 계속 사업자하고 같이 신고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해서 납부해 줘야 된다. 3번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4번 제조업의 최초 과세 기간은 제조된 재화의 판매를 개시한 날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제조업은요,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품 생산. 판매를 개시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은 311페이지에 있는 문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서는 8번 문제 한번 보죠. 8번 문제 어떤 문제냐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자, 민수는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유가증권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로 보지 않아요. 상품권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어음이나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양도, 즉 공급했다, 팔았다 하더라도 그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까, 상품권을 3월 달에 팔았어요. 그러면 4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겁니다. 다음 진서. 상속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이걸 우리가 조세물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세물납. 상속세, 세금이잖아요. 물납, 세금을 물품으로 납부했다.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 면세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이걸 국가에, 즉 재화를 판매한 거 아니냐, 양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납부한 것은 조세물납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수연이 주식의 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요? 아까 상품권의 양도 안 보듯이 주식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러면 해수만 맞은 것 같아요. 건물의 현물 출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현물 출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현물, 건물이 이제 물건이죠. 건물로 출자했다 이거예요. 출자. 회사에 주고 주식을 받은 걸 출자라고 그러죠. 회사에다 주고 주식. 법인이면 주식을 받아야 출자죠.
내가 만약에 5억 원어치 5억 원짜리 건물을 현물 출자했다 그러면 법인에다가 5억 원짜리 건물을 주고 5억 원어치 주식을 받는 거예요. 개인 회사는 주식이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출자했다는 어떤 서류를 꾸며야 되겠죠. 예, 내가 이 회사에 5억 원을 현물로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계 결산해 가지고 이익을 몇 퍼센트 지급받는다. 네. 그걸 우리 소득세로 과세해요. 그런 경우 개인 회사에 출자해 가지고 출자금 받는 그 이익 분배 받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거든요. 자, 그래서 해수가 여기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맞게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하나 볼까요? 14번의 용역의 공급이라는 문제 하나 볼까요?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은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맞죠? 자기가 만약에 주요 자재를 조금이라도 부담했으면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러나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은 용역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맞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용역의 공급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재화의 무상 공급은 시가로 공급한 걸로 간주합니다.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재화는 무상으로 공급했더라도. 그러나 용역의 경우는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딱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2번에 있는 보기에 나온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이거는 과세합니다. 공급으로 본다. 맞아요. 2번. 그 다음에 3번 회계법인이 거래처에 세무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아니죠. 아까 그랬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이 거래처의 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은 맞았을까요? 사업자가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예, 맞죠. 자, 상표권, 특허권 이런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구분하고요. 양도하는 거.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대여, 상품권, 그러니까 우리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죠. 상표권, 실용신앙권, 특허권 이런 것들.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이다. 그래서 4번은 맞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다음은 영세율과 면세 문제로 넘어가서 313페이지에서 네네 다녀오십시오. 313페이지에 가서 하나 풀어볼까요? 8번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생긴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맞죠? 부분 면세 제도이다.
그렇죠. 이게 틀렸어요. 아니, 이거 틀린 게 찾는 게 아니라 옳은 거 찾는 거군요. 그럼 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고요. 자, 2번은 틀린 것을 바로 잡으면 완전 면세죠. 부분 면세는 면세 제도가 부분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론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찍어서 맞추는 식으로 문제를 맞출 때는 우리가 면세 제도가 완전 면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면세 제도니까 이름이 면세 제도니까 완전 면세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예.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예요. 사실 완전 면세를 우리나라에서는 영세율 제도가 완전 면세예요. 영세율 제도가 왜 완전 면세냐?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싹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그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뭐예요? 매출세액은 면세받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가 매입한 것은 면세 사업자가 마지막 소비자, 따라서 자기가 담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를 우리는 부분 면세 사업자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3번 틀렸을 텐데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없는 것이 면세 사업자예요. 근데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받는 사업자예요. 환급받는 사업자. 다음에 4번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표기는 면세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예. 영세율 사업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업자가 알아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있어요. 수출할 때 한해서 우리가 면세 포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옳은 거 1번이었어요. 이렇게 영세율제도 문제 하나 해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면세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18번 문제. 면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유연탄. 여러분 무연탄과 연탄 그것이 면세입니다. 유연탄은 과세예요. 우등버스 과세죠. 유아용 기저귀가 면세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수집용 우표는 과세고요. 영세율 면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은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에 관한 문제 315페이지에서 하나 볼까요? 여기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약간 까다로워 보이는데 8번 문제.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공의 2024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자, 2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표에 날짜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날짜부터 먼저 점검을 합니다. 2기 예정이면은 과세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일까요?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예요. 그러면 우선 일자가 이 세 개가 그 날짜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들어오죠? 그럼 날짜는 오케이. 자,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내용을. 외상 매출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이게 공급가액이다 이거죠? 이게 과세 표준이죠. 다음에 8월 26일입니다. 하치장에 반출을 했답니다. 자, 우리가 이 타사업장 반출에서요.
직매장에 반출하느냐 하치장에 반출하느냐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뒤에 반출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앞에 거 그냥 소홀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직매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고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해서 부가세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 하치장이죠. 하치장. 하치장은 생산하는 것도 아니요 판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보관만 하는 위치예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보관만 하는 장소로 이동 반출하는 것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빼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9월 19일 날 판매 장려용으로 증정한 제품, 이걸 우리는 간주 공급, 특별한 공급에서 사업상 증여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어요. 사업상 증여. 판매 장려용품으로 증정했다. 거래처에다가 우리 제품 많이 좀, 우리 상품 많이 팔아주세요. 아니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건을 더 주는 거. 사업상 증여예요. 증정. 시가로 과세합니다. 시가로 과세해서 2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이 얼마일까요? 2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보면 20만 원. 20만 원 부가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무엇으로 얼마로 보느냐, 원가로 보느냐, 시가로 보느냐 이 판단이 뭐예요? 세금 계산하는데 과세 표준 곱하기 10%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가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으로 본다면은 15만 원 부가세 내면 되는 거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200만 원. 원가를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은 우리가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을 원칙적으로 다 시가로 봅니다. 시장에 팔았다면 얼마에 팔렸을 거냐 시가 판매 가격으로 본다. 따라서 이 답은 2천만 원 더하기 200만 원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지에서 다시 부가가치세와 과세 표준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비슷한 문제 15번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24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을 말하는 거예요. 공급 내역입니다. 이 자료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조금 전에 문제는 과세 표준을 물었고요. 이번에는 매출세액을 물었으니까 과세 표준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10%. 자, 첫 번째 데이터. 제품 매출액 700만 원이니까 이게 과세 표준이니까 10% 하면은 70만 원 되겠고요. 매출세액은. 두 번째 데이터. 거래처에 증정한 제품. 사업상 증여죠. 시가로 과세한다고 아까 정리했죠. 시가 200만 원에 10% 2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가액. 내국 신용장 거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아까 영수증 공부할 때도요. 내국 신용장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는 0원이에요. 그러면 90만 원이 답이 돼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서는 매입생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23번.
다음은 의류 도매업을 영유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매입세액 공제액은 얼마냐? 우리가 이 매입세액 공제액을 물어보면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더해야 돼요. 매입세액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공부했죠? 공제 받을 수 없는 건이 이런 건, 이런 건, 이런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을 우선 먼저 체크합니다. 제1기 애정신고 기간이니까 기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3월 말일까지죠. 예, 우선 날짜를 다 체크해 보세요. 그럴 리는 없는데 옛날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일기 애정이라고 해놓고 데이터를 이게 4개를 줬는데 하나는 일기 애정이 벗어난 뭐 4월 5일 걸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표가 날짜가 있다 그러면 날짜부터 과세기간에 들었는가 그거 일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봅니다. 자, 1월 7일 날 상품을 매입했어요. 100만 원이 매입세액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상품 매입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이 할까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종업원 회식을 했어요. 그런데 매입세액이 50만 원이랍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니까.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는 거래처 접대용품을 구입하는데 매입세액이 30만 원이래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이걸 골라내야 돼요. 이건 빼고 다음 데이터는 대표이사 승용차 3000cc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데 부가세가 30만 원 있어요. 1000cc 초과했죠. 승용차 관련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일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승용차 관련된 거. 그래서 공제 못 받는다. 2개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3번 150만 원이 답이 되네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318페이지에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납부세액을 하나 풀어볼까요? 29번에서 납부세액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4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 자, 여러분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무엇 빼기 무엇인가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그렇습니다.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매출세액도 있고 매입세액도 있겠죠. 자, 가번 국내 매출액 공급가액이 9천만 원이면은요 매출세액은 900만 원 되겠네요. 공급이니까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0% 공급가액의 10%가 세금이에요. 다음 두 번째 수출액 공급가액이 1,000만 원입니다. 매출세액은 얼마일까요? 0원이죠. 수출은 영세율이니까 매출세액은 0원. 그러면 가나가 이제 매출이 끝났습니다. 다번부터는 매입이네요. 원재료 매입액 400만 원. 매입세액이죠. 400만 원 공제 가능한 거죠. 공제 가능한 것만 매입세액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라번 5인승 승용차 2000cc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 200만 원.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9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
9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가와 나는 공급가액으로 데이터를 주었고 다와 라는 세액으로 데이터를 주었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이 10%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다와 라는 아예 데이터가 세액이에요. 저 세액에 또 10% 계산하면 안 되죠. 저기 이 자체가 세액이니까 세액을 직접 빼야 돼요. 네, 이런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900만 원 빼기 400만 원. 답은 3번. 왜 답이 다 3번이죠? 예,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3번만 찍으면 다 맞았겠네요. 다음 319페이지에서는요. 40번 세금 계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39번을 풀어보죠. 39번, 40번 두 개 다 풀어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된 문제. 39번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네, 이런 문제 잘 나와요. 네.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네, 필요적 기재사항. 2번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예,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 연월일. 예, 아니죠. 날짜가 벌써 두 개가 보기로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예요. 공급 연월일이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다음 40번 문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세율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네, 맞네요. 이걸 우리가 거래징수라고 부르죠. 다음에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일부는 발급 의무 없어요. 직접 수출. 예, 외국에 수출할 때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내국 신용장 발급이라든가 이런 내국 신용장 발급에 의한 영세율이라든가 이런 건 발급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은 맞았겠죠.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네, 과세사업자는 무조건 거래징수해야 돼요. 판매했으면. 그 다음에 4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네, 공급가액, 세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문제 45번으로 한번 가. 45번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맞아요. 2번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법인사업자는 의무발급자 맞지만 법인사업자만 그랬잖아요.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대상자가 있죠. 예.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인가요? 작년까지 1억 원이었는데요. 예. 이번 7월부터
7월부터 조정이 됐어요. 1억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억 원이었는데 7월 달부터는 8천만 원으로,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우리가 이제 7월 1일부터는 다가오는 7월 1일 며칠 안 남았죠.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적용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적용을 1월 1일부터 적용 안 시키고 왜 7월 달부터 적용시킬까? 이유가 있겠죠. 대개 뭔가를 어떤 법률을 적용시키면 뭐 새해부터 바뀌는 뭐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7월 1일부터 새로 적용할까요? 1월 1일부터 적용을 안 하고. 이상하죠.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직전 연도라는 건 작년이잖아요. 작년의 공급가액은 1기와 2기가 다 신고가 되어야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야 그게 확정이 되죠. 근데 2기 신고를 언제 하죠? 2기 확정 신고를 2기라는 건 12월 31일까지예요. 2기 확정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기간의 거래를 언제 신고합니까? 1월. 다음에 1월 25일 날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그 다음에 1월 달 신고가 끝나봐야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적용이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뭔가 과세 표준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새로운 어떤 의무를 부여할 때는 항상 7월 1일부터 부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직전 연도의 실적은 그 다음에 1월 달 신고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항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직전 연도 실적을 가지고 어떤 의무를 부여할 때는 항상 7월 1일부터 부여해요. 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치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아주 지루한 이론 공부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